세 자식 모두에게 거절당한 후 공원 벤치에서 비에 젖은 채 앉아 있는 노부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혼자인 것 같아요. 김 여사가 오열하며 남편의 어깨에 기댑니다. 평생 애들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우리는 이제 누구한테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거야? 박노인의 절규가 빗소리와 섞입니다. 차가운 빗물이 두 사람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침묵이 흐릅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요. 김 여사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 위로를 건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길 모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분식집.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는 낡은 간판 아래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이른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돌아가는 이곳에서 박노인과 김 여사 부부는 오늘도 묵묵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73세 박노인은 구부정한 허리를 곧게 펴며 무거운 가스통을 옮깁니다. 한때는 든든했던 어깨가 이제는 작은 짐에도 떨리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 무거운 걸 언제까지 옮겨야 하나? 속으로 중얼거리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70의 김 여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떡볶이 양념을 젓습니다. 수십 년간 해온 일이지만 여전히 정성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아침 준비를 마치고 나서 김 여사가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여보, 오늘도 주은이한테서 연락 없네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김 여사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실망이 섞여 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쉽니다. 그래도 바쁠 거야. 회사 일이 얼마나 힘든데. 과장이라고 하니까 할 일도 많을 거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습니다. 첫째 아들 주우는 45살이 되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님이지만 부모에게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조차 드물게 합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요.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에도 출근해야 해요. 늘 똑같은 핑계만 댑니다. 둘째 아들 미나는 42로 자영업을 하며 늘 바쁘다고 합니다.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서 정신이 없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들를게요. 하지만 그 나중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막내딸 리은이는 39으로 결혼해서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엄마, 아이들 학원 보내느라 시간이 없어요. 큰애가 중학생이라 신경 쓸 게 많아요. 역시 부모 생각할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세 자식 모두 각자의 이유로 부모와의 시간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동네 미용실에서 일하는 영희 씨입니다. 오늘도 김밥 하나 떡볶이 한 그릇 주세요. 박노인은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래, 영희야. 오늘도 일찍 나왔네. 네, 첫 손님이 9시에 와서요. 사장님들은 건강하시죠? 영희 씨의 따뜻한 관심에 김 여사가 미소를 짓습니다. 고마워. 우리야 늘 그렇지 뭐.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 동네 할머니들까지. 사장님, 오늘도 떡볶이 맛있게 해주세요. 밝게 인사하는 손님들을 보며 부부는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말할 수 없는 허전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우리 둘째 며느리가 아이 낳았다며? 단골 아주머니인 순자 씨가 말합니다. 축하드려요, 사장님. 몇 번째 손자예요? 박노인은 어색하게 웃으며 답합니다. 고마워요, 순자 씨. 첫 손자인데. 그런데 아직 병원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어머, 왜요? 첫 손자잖아요. 당장 달려가셔야죠. 뭐, 미나니가 바쁘다고 하니까.
산후조리원 끝나면 집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순자 씨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박노인과 김 여사는 억지로 웃으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합니다. 다른 집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자랑에 바쁘다는데 정작 자신들은 손자 얼굴 한번 보지 못했으니까요. 오후 3시쯤 잠시 한가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김 여사가 박노인 옆에 앉아 말합니다. 여보, 어제 리은이한테 전화했는데 또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아이들 학원 상담 받으러 간다고. 통화도 5분도 안 했어요. 박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답합니다. 그래도 전화라도 받았으면 됐지. 주은이는 아예 전화도 안 받잖아.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분식집 안에는 기름 냄새와 함께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김 여사가 먼저 입을 엽니다. 박노인은 김 여사를 바라보며 답합니다.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우리 최선을 다했잖아. 애들 대학 보내려고 이 가게 시작한 거고, 결혼할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고, 그런데 왜 아이들은? 김 여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명절 때마다 바쁘다고 하고,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고, 우리가 아프다고 해도 그냥 병원 가라고만 하고, 작년에 여보가 넘어져서 다쳤을 때도 주은이는 출장 중이라고 하고, 미나니는 사업상 약속이 있다고 하고, 박노인도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나도 그래. 가끔은 정말 우리를 부모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 젊을 때는 아빠, 엄마 하면서 그렇게 따랐는데, 이제는 우리가 연락하는 것도 눈치 보게 돼. 저녁 시간이 되어 마지막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부부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늦은 저녁을 먹습니다. 오늘도 라면에 김치, 그리고 가게에서 남은 떡볶이가 전부입니다. 주은이는 성공했다고 하지만 우리를 만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울까? 박노인이 젓가락을 놓고 말합니다. 미나니도 장사한다고 바쁘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는 것도 어려운 일일까? 우리가 뭘 그렇게 바라는 것도 아닌데. 김 여사도 한숨을 내쉽니다. 리은이는 그래도 가끔 전화는 하는데 항상 애들 핑계만 대더라고. 5분 통화하는 것도 아까워하는 것 같아. 밤 10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습니다.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아직도 가게에서 일하는 게 당연한 건가? 다른 집은 자식들이 부모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하던데. 주은이, 미나니, 리은이는 정말 우리를 생각은 하는 걸까? 김 여사도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외로워요. 손님들이 가족 이야기할 때마다 부러워서 우리도 자식들과 함께 밥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박노인이 말합니다. 여보, 우리 정말 혼자인 것 같아. 나도 그래요. 3명의 자식이 있는데 이렇게 외로울 수가 있나 싶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식들에 대한 사랑과 함께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과 김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탓에 두 사람 모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 여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떡볶이 양념을 준비하고 박노인은 묵묵히 튀김기름을 갈아가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한 이야기. 정말 마음이 무거워요.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박노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합니다. 나도 그래. 자식들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져. 두 사람은 각자 할 일을 하면서도
계속 어젯밤 나눈 대화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쯤 동네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최 할머니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76살의 최 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가장 정보통으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어떤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것이 없었죠. 어머, 사장님들 얼굴이 왜 그래요? 밤새 잠도 못 주무셨나? 최 할머니의 예리한 관찰에 김 여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드니까 잠이 안 와요. 에이, 그게 아니지. 뭔가 고민이 있으시구나. 나하고 이렇게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다 티가 나지. 최 할머니는 평소 주문하던 오뎅 한 그릇을 받으며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김 여사가 망설이다가 결국 어젯밤 남편과 나눈 대화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바빠하는지, 연락도 제대로 안 되는지, 명절에도 오지 않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박노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최 할머니는 오뎅을 먹으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러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부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살아.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뭔데요? 김 여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최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 씨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분이 얼마 전에 정말 기가 막힌 실험을 해봤대요. 무슨 실험요? 박노인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식들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아보려고 거지 행세를 하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최 할머니의 말에 부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지 행세를요? 네. 아주 남루한 옷 입고 얼굴도 더럽게 만들고서 자식들 집에 가서 밥 한 끼만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김 여사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최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첫째 아들 집에 갔더니 문 앞에서부터 쫓아내더래요. 거지 취급하면서 경찰 부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거예요. 둘째 딸 집에서는 아예 문도 안 열어주고. 세상에. 박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최 할머니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막내 아들 집에서는 그나마 좀 나았지만 그것도 동네 사람들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도와준 정도였다고 해요.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대요. 김 여사와 박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최 할머니가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자식들이 아무리 효도한다고 해도 정말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정말 무서워요. 최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부모가 가진 돈이나 재산 아니면 관심도 없다더라고요. 부모가 아프거나 힘들어도 나 몰라라 하고 오히려 짐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 슬픈 세상이에요. 박노인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바쁘긴 하지만 마음만은. 사장님,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최 할머니가 예리한 눈으로 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세상에 부모 마음 아는 자식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확신해요? 김 여사도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키운 아이들인데 아무리 바빠도 부모는 부모잖아요. 최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자식들이 진짜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이요? 어떻게요? 박노인이 물었습니다.
최 할머니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처럼 해보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되어서 자식들한테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두 부부는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런 건 안 되죠. 우리 애들을 속이는 건데. 속이는 게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최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셨는데 정말 그 자식들이 사장님들을 사랑하는지 모르고 살 건가요? 하지만 김 여사가 망설였습니다. 최 할머니가 더욱 설득력 있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정말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청했을 때 따뜻하게 도와준다면 그건 진짜 착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부모님이 길러낸 효자, 효녀가 맞는 거죠. 그런데 만약 최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만약 냉정하게 외면한다면 그건 평소에 부모님한테 하는 말들도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마음속으로는 부모를 귀찮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가게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부부는 최 할머니의 말을 곱씹어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식들의 진심을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만약 결과가 좋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들, 지금 이대로 계속 의심하면서 살 건가요? 아니면 용기 내서 진실을 확인해 볼 건가요? 애들 진심 시험해 볼 용기 있어요? 그 말이 부부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오뎅을 다 먹은 최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정말 한번 해볼 만한 일 같아요. 평생 궁금해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진실을 아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최 할머니는 가게를 나갔습니다. 최 할머니가 떠나고 나서 한동안 부부는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과연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해 봐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대로 의심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두 사람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최 할머니가 떠나고 난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노인과 김 여사는 그동안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게 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최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해 봐야 할까요? 여보, 정말 해볼까요?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노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평생 이렇게 의심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정말 어떤 마음인지 알고는 싶어요. 두 사람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가장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첫째 아들 주은부터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주은은 강남에 있는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아파트도 좋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 아버지, 저 이제 성공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자신있게 말하던 주은이었습니다. 변장을 위해 두 사람은 오래된 옷장을 뒤졌습니다. 박노인은 10년도 넘은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여기저기 기워진 자국과 기름때가 묻어 있어 정말 초라해 보였습니다. 김 여사는 색이 바랜 치마와 낡은 가디건을 입었습니다. 평소 단정하게 빗어 올리던 머리도 일부러 흐트러뜨렸습니다. 거울 좀 봐요, 여보.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거울 속의 두 사람은 정말 초라한 노인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박노인이 다시 한번 망설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알고 싶었잖아요. 주은이가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는지. 김 여사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주은이가 정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자랑스러울 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아들을 둔 걸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거예요. 오후 2시쯤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택시를 타겠지만 오늘은 정말 가난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보이는구나. 김 여사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은이 사는 아파트는 정말 좋았습니다. 새로 지은 고급 아파트 단지로 경비원도 있고 조경도 아름답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주은이가 정말 성공했구나. 박노인이 뿌듯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과연 이런 곳에 사는 주은이가 우리 같은 사람을 도와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 1201호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박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비원은 내심 못마땅해하는 표정이었지만 일단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갔습니다. 1201호 문 앞에 서니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정말 자신들이 키운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박노인이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인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박노인이 최대한 초라하고 불쌍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시길래요?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배가 고파서요. 혹시 따뜻한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김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 안에서 잠시 조용했다가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문 열지 마. 요즘 이런 식으로 집에 들어와서 도둑질하는 경우가 많다니까. 곧이어 주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정말 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와? 주은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체인이 걸린 채로 조금만 열어서 얼굴만 내밀었습니다. 인상을 찌푸린 채로 부모를 내려다봤습니다. 여기서 얼른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구걸하지 마시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도움을 받으세요. 주은의 목소리는 차갑고 퉁명스러웠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의 차가운 말에 박노인과 김 여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가 정말 어려워서 며칠째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었어요. 정말 조그만 것이라도 김 여사가 애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주은은 더욱 차갑게 대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나가세요. 수진이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빨리 문 닫아요. 아이들 무서워해요. 정말로 안에서 두 아이가 아빠, 저 사람들 누구야? 무서워. 하고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은이 더욱 짜증을 냈습니다. 봐요. 우리 애들 무서워하잖아요. 정말 경찰 부를 거예요. 박노인이 마지막으로 간청했습니다. 정말 조그만 것이라도 저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어려워서 나쁜 사람이 나쁘다고 말하고 다니나요? 진짜 마지막 경고예요. 안 나가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할 거예요. 주은이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문 안에서 수진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정말 무서운 세상이야. 이런 사람들이 아파트까지 올라와서. 주은도 대답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경비를 더 철저히 하라고 해야겠어. 복도에 홀로 남겨진 박노인과 김 여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김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은이가 정말 우리를 이렇게 대하다니. 박노인도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키웠는데 어려운 사람을 저렇게 차갑게 대하다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평생 자랑스러워하던 첫째 아들이 이렇게 냉정한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우리를 알아봤다면 어땠을까요? 김 여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것도 궁금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주은이가 어려운 사람들을 저렇게 대한다는 거야. 우리가 정말 거지였다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박노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두 사람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주은이가 이렇게까지 차갑게 대하다니. 김 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미나니와 리은이는 다를 거야. 박노인이 위로하듯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성공했다고 자부하던 주은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냉정할 줄 몰랐습니다. 과연 나머지 두 자식들은 어떨까요?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주은에게서 받은 충격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 박노인과 김 여사는 며칠 동안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가게 일은 평소처럼 했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보, 정말 미나니도 해볼까요?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은에게서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머지 자식들의 진심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박노인은 한참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한 명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미나니는 다를 수도 있어요. 둘째 아들 미나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사무용품 회사를 운영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은처럼 대기업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 제가 사업해서 성공하면 모시고 살게요라고 항상 말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박노인과 김 여사는 미난에게는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난의 회사는 구로공단 근처에 있었고 퇴근 시간이 대략 오후 6시 정도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을 기다려서 더욱 불쌍해 보이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일기예보에서 다음 주 화요일에 비가 온다고 해서 그날을 택했습니다. 화요일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라 제법 차가웠습니다. 박노인과 김 여사는 다시 한번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초라해 보이기 위해 박노인은 구멍난 운동화를 신었고 김 여사는 색이 바랜 우산을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일부러 살짝 찢어진 것으로 골랐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으로 미나니 앞에 나타나도 될까요? 김 여사가 다시 한번 망설였습니다. 이미 주은이한테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그만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보. 미나니는 다를 거예요. 얘는 어릴 때부터 착했잖아요. 길에서 다친 강아지도 데려와서 치료해주고 그랬는데 오후 5시쯤 미난의 회사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 건물 1층에 있는 사무용품 회사였습니다. 한솔 사무용품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안에서는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미나니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박노인이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앞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습니다. 찢어진 우산으로는 비를 제대로 막을 수 없어서 옷이 점점 젖어갔습니다. 미난이 나오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우산 좀 같이 써도 되겠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따뜻한 곳에서 비 좀 피하게 해달라고. 6시가 조금 넘어서 미난이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제법 근사해 보였습니다. 미나는 큰 우산을 펼치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미난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우산 좀 같이 써도 되겠습니까? 저희 우산이 찢어져서. 미나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죄송한데요. 제 우산은 한 사람이 쓰기에도 작아서요. 사실 미난의 우산은 큰 우산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써도 충분할 만큼 컸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 여사가 애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잠깐만이라도 저희가 너무 많이 젖었어요. 어디 따뜻한 곳에서 비를 피할 수 있을까요? 미나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회사 동료들도 나오고 있었고 아는 사람들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미난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회사 후배인 김 대리가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 대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미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부모가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자신 앞에 있는 것을 동료가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 대리. 미난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대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박노인과 김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이분들은? 미난이 순간적으로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왜 자꾸 이런 사람들이 날 따라다니는 거야? 정말 짜증나. 그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박노인과 김 여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신들이 키운 아들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창피를 주다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미나는 계속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회사 앞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걸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세요. 김 대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과장님을 아시는 분들인가요? 아니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미난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동정심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정말 저런 사람들 많아졌네. 젊은 사람들 괴롭히고. 박노인과 김 여사는 모든 시선이 자신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정말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어려워서. 김 여사가 마지막으로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더욱 차갑게 대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경찰서에 신고할 거예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꺼내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김 대리와 다른 동료들이 과장님이 잘 처리하시는 것 같네요라며 감탄했습니다. 미나는 마치 자신이 훌륭한 일을 한 것처럼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을 단호하게 대해야 해요. 한번 봐주면 계속 따라다녀요. 박노인과 김 여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비에 젖은 몸을 움켜쥐고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뒤에서 민항과 동료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장님 정말 멋있으세요. 저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처리하시네요. 버스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으로 들어가서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김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나니도 결국 피하는구나. 비와 눈물이 섞여서 얼굴을 적셨습니다. 박노인도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키웠는데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창피를 주다니. 김 여사가 흐느꼈습니다. 주은이 문을 닫아버린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미난이 사람들 앞에서 소리치며 창피를 준 것은 더욱 큰 상처였습니다. 우리를 정말 모르는 사람 취급하더라. 박노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두 사람의 옷은 완전히 젖었습니다. 근처 지하철역으로 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봤습니다. 혹시 미난이 쫓아와서 미안해요.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할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젖은 옷을 입고 앉아 있으니 사람들이 피하며 지나갔습니다. 정말 자신들이 거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리은이는 다를 거예요. 김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실패였습니다. 미난 역시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 앞에서 창피까지 주었습니다. 과연 막내딸 리은이는 어떨까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집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미난에게서 받은 두 번째 충격은 첫 번째보다 더 깊었습니다. 박노인과 김 여사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가게 일을 하면서도 자꾸 미난이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왜 자꾸 이런 사람들이 날 따라다니는 거야? 라는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여보, 정말 리은이도 해봐야 할까요? 김 여사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두 번의 실패로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희망은 막내딸 리은이었습니다. 리은이는 다를 거예요. 얘는 어릴 때부터 마음이 따뜻했잖아요. 리은이는 세 자식 중에서 가장 자주 연락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통화였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엄마 건강하시죠? 아버지는 허리 어떠세요? 라고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리은이에게만은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리은이마저 박노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리은이도 우리를 외면한다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김 여사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리은이는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중학생인 큰아이, 초등학생인 작은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 엄마 애들 교육비 때문에 빠듯하긴 하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던 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주은과 미난에게서 받은 충격 때문에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쯤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주말이라 리은이도 집에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함께 있어서 더욱 따뜻하게 대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리은이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줄 거예요. 김 여사가 자신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박노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리은이는 다를 거야. 얘는 정말 착한 애였어.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했고 다시 한번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깔끔하게 입기로 했습니다. 너무 더럽게 보이면 리은이가 놀랄 것 같았거든요. 박노인은 오래된 정장을 입었지만 여기저기 해진 자국이 있었고 김 여사는 색이 바랜 한복을 입었습니다. 리은이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12층짜리 아파트로 그리 크지는 않지만 나름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리은이가 여기서 살고 있구나. 박노인이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올라가서 703호 문 앞에 섰습니다. 벨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리은이가 우리를 알아보면 어떡하죠?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인데 금방 알아볼 리는 없어요. 박노인이 용기를 내어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리은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누구시길래요? 저희가 좀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요. 잠깐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문이 열렸습니다. 리은이가 체인을 걸지 않고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어머, 어르신들이. 리은이는 순간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힘드셨죠? 들어오세요. 박노인과 김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리은이가 정말 자신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준 것입니다. 주은과 미난의 차가운 반응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추우시겠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가니 중학생인 큰 손자와 초등학생인 작은 손자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잠깐 방에 들어가 있어. 리은이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할아버지, 할머니를 바라봤지만 순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리은이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물 좀 드실래요? 아니면 따뜻한 차라도. 김 여사는 감격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무슨 일이시길래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리은이가 관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노인이 준비해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사정이 생겨서 집을 잃게 됐어요.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를 못 먹고 있고 잘 곳도 없고. 리은이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들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뭔가 드실 거 준비해 드릴게요. 리은이가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계란도 넣어 드릴게요. 김치도 있어요. 김 여사는 정말 감격했습니다. 드디어 자식 중에 하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리은이야. 정말 착한 아이였어. 속으로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 박노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은이만큼은 우리가 제대로 키웠구나.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사위인 상훈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상훈은 운동복 차림으로 헬스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거실에 낯선 노인 부부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야? 상훈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리은이가 부엌에서 나오며 설명했습니다. 아, 여보. 이분들이 좀 어려운 처지에 계셔서 잠깐 도와드리고 있어요. 도와드린다고? 상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저런 분들 집에 들이면 안 돼. 상훈이 작은 목소리로 리은이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박노인과 김 여사에게도 들렸습니다. 왜요? 그냥 밥 한 끼만 드리고. 애들한테 안 좋아. 요즘 세상이 어떤데. 상훈은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애들 교육비며 대출이며 빠듯하잖아. 남 도와줄 여유 없어. 리은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미 라면도 끓이고 있고. 그럼 포장해서 드려. 집에서 드시라고. 박노인과 김 여사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리은이는 도와주려고 했지만 사위가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리은이만큼은 정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리은이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다가 결국 남편의 말에 따르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여기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리은이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라면은 포장해서 드릴게요. 그리고 리은이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오늘 하룻밤이라도 찜질방에서 주무세요. 리은이가 조심스럽게 돈을 내밀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 돈을 받으면서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리은이는 정말 도와주려고 했지만 상황상 그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상훈이는 계속 못마땅한 표정으로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자, 이제 가세요. 우리도 외출할 일이 있어서.
리은이가 라면을 포장해서 봉지에 담아주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박노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라도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김 여사도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리은이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자신들을 내보내는 것이었으니까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에서 상훈이 리은이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 함부로 들이지 마.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리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불쌍하다고 다 도와줄 거야? 우리 살기도 빠듯하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박노인과 김 여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리은이는 분명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을 내보냈습니다.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파트를 나와서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리은이는 그래도 마음은 착했어요.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래, 얘만큼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했어. 박노인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순간 두 사람은 절망했습니다. 리은이마저 자신들을 집에 두고 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세 자식 모두 각각 다른 이유로 부모를 외면했습니다. 김 여사가 울부짖었습니다. 리은이마저 우리를 모른 척하는구나. 공원 벤치에서 한참을 앉아있던 박노인과 김 여사는 해가 저물어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일어났습니다. 리은이가 준 라면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세 자식 모두에게서 받은 상처가 가슴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두 사람은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저녁을 먹었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김 여사가 리은이가 준 라면을 끓여서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보,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식들을 잘못 키웠을까요? 박노인은 젓가락을 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잘못 키웠다기보다는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각자 도생이고.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부모를 따르고 사랑했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는 왜 이렇게 차가워진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 희생만 했나? 박노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그냥. 박노인은 말을 흐렸지만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대학 갈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모든 걸 다 해줬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오늘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리은이가 처음에는 정말 따뜻하게 맞아줬을 때의 기분, 그리고 결국 나가달라고 했을 때의 실망감. 그래도 리은이는 마음만은 착했잖아요. 김 여사가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를 집에 들여보내줬고 라면도 끓여주려고 했고. 맞아요. 리은이만큼은 정말 우리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박노인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세 자식 모두 부모를 외면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주우는 차갑게 문을 닫아버렸고 미나는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고 리은이는 비록 미안해했지만 결국 내보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식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 여보, 잠 안 와요? 옆에서 김 여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저도 잠이 안 와요. 계속 생각나네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두 사람은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함께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앉아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그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말하면 애들이 얼마나 당황할까요? 박노인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속상해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애들한테 상처가 될까봐. 김 여사는 여전히 자식들을 걱정했습니다. 상처요? 박노인이 조금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지금 상처받은 건 우리예요.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 말에 김 여사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자식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니까. 김 여사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분노도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봤는데 너무 무조건적으로 사랑만 줬던 것 같아요. 애들한테 고마움이나 효도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런가요? 그래요. 그냥 부모니까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김 여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다 해줘서 애들이 부모의 소중함을 모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봤잖아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식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는 것을요. 자식들이 뭘 잃고 있는지 알아야겠어요. 박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뭘 잃고 있다고요? 인간다운 마음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 부모를 생각하는 효심. 이런 걸 다 잃어버렸어요. 김 여사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사랑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지켜내야 하는 것 같아요. 김 여사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만 사랑을 줬으니까 애들은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맞아요. 이제는 애들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해요. 박노인이 김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용기 내서 애들한테 진실을 말해봐요. 그래야 애들도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김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정말 해야 할 것 같아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두 사람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 세 자식을 모두 불러서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애들이 화를 낼까요? 김 여사가 걱정했습니다. 화를 내는 게 정상이에요.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 깨닫게 되니까요. 박노인이 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면 미안하다고 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편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그들의 반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일요일, 박노인과 김 여사는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명절에도 바쁘다 고핑계를 대며 오지 않을 자식들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부부가 직접 각각의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꼭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은아, 아빠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이번 일요일에 꼭 와야 한다.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회사 일이 있어서. 아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와야 한다.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이야기니까. 민안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안아, 어머니가 부탁이 있어. 일요일 오후 2시에 집에 와라. 김 여사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엄마, 그날 중요한 약속이. 약속 취소해라. 이번엔 정말 중요한 일이야. 리은이에게는 좀 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리은아, 오빠들이랑 같이 일요일에 집에 좀 와라. 아버지, 어머니가 너희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엄마? 와보면 알 거야. 꼭 와야 한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박노인과 김 여사는 아침부터 마음을 다잡고 준비했습니다. 평소처럼 분식집에서 간단한 음식들을 준비해 놓았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할 날이 온 것입니다. 오후 2시가 조금 지나서 주은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무슨 급한 일이세요? 주은은 평소보다 조금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중요한 골프 약속을 취소하고 온 것이 내심 불만스러웠습니다. 곧이어 민안도 도착했습니다. 부모님, 안녕하세요. 정말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급하게 부르셨어요? 민안 역시 사업상 중요한 미팅을 미루고 온 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은이가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리은이는 그나마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부모님 표정이 심각해 보여서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모든 가족이 모이자 박노인과 김 여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박노인이 목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가 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끝까지 들어봐라. 네, 아버지. 무슨 이야기인데요? 주은이 시계를 슬쩍 보며 말했습니다. 골프 약속 시간이 신경 쓰였습니다. 민안도 휴대폰을 확인하며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심호흡을 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부부가 특별한 일을 했다. 너희들 앞에 거지 행세를 하고 찾아갔었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자식 모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주은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거지 행세요? 김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응, 정말 초라한 옷 입고 너희들한테 도움을 청했어. 너희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민안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그때 회사 앞에서. 맞다. 비 오는 날 우산같이 써달라고 부탁했던 거지 노인 부부가 바로 우리였어. 박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은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아버지, 어머니셨다고요? 갑자기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경찰 부르겠다고 협박까지 했는지. 리은이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 집에 오셨던 분들도? 그래, 리은아. 그때 너한테 밥 얻어먹으러 갔던 게 우리였어. 김 여사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 자식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은과 미나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그때 제가, 그래, 너는 우리를 문 앞에서 쫓아냈지. 경찰 부르겠다고 협박하면서 박노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지였다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미나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회사 사람들 앞에서, 그래, 너는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지. 왜 자꾸 이런 사람들이 날 따라다니냐고. 김 여사가 그날의 아픈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상처받았는지 너는 알까? 리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리은아, 너는 그나마 나았어. 처음에는 정말 따뜻하게 대해줬으니까.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내보냈잖니. 상훈이도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리은이한테 괜찮아, 상훈아. 너는 모르고 한 일이니까. 김 여사가 사위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리은이는 알아야 해. 정말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청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은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님인 줄 알았다면. 그게 문제야, 주은아. 박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라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면 도와줘야 하는 거야. 미난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나나, 너는 왜 그렇게 화를 냈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데. 김 여사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사기꾼들이 많다고 해서. 미난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스스로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잖니. 특히 사람들 앞에서. 박노인이 세 자식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진심을 알고 싶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외면뿐이더구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평생 너희들을 키우면서 이런 걸 가르쳐 주지 못한 우리도 잘못이지만. 김 여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조건적으로 사랑만 줬나 봐. 그래서 너희들이 감사할 줄 모르게 된 것 같아. 어머니, 리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박노인이 희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변할 수 있다면 우리도 기다릴 수 있어. 세 자식 모두 고개를 숙이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인 폭로였지만 이제야 진정한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과연 자식들은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요? 진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세 자식들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반성이 드러났습니다. 주은은 자신이 부모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던 일을 떠올리며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미나는 회사 동료들 앞에서 부모에게 소리를 질렀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리은이는 비록 도와주려고 했지만 결국 내보냈던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주은이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차가운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부모님 등쳐먹고 살면서 정작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냉정했다니. 미난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사업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소홀히 했어요. 리은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남편 말만 듣고 어머니, 아버지를 내보냈어요. 상훈이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박노인은 자식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며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반성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 한다. 김 여사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너희들을 너무 응석바지로 키운 것 같아. 이제는 서로 배려하며 살아야지. 그날 이후로 정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주우는 매주 토요일마다 부모의 분식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럽게 부모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주말에 와서 가게 일 도와드릴게요. 무거운 가스통을 옮기고 설거지도 하면서 부모의 고생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주은아, 괜찮아. 내가 와서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박노인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그동안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이 일이 얼마나 힘든 건지. 주은은 진심으로 부모의 노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나는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주말마다 부모를 여행에 모시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강릉 바다 구경 가실래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부담스러워했지만 미나의 진심을 알고 나서는 기꺼이 따라 나섰습니다. 미나나, 이런 데까지 모시고 와서 돈도 많이 들 텐데. 김 여사가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부모님한테 얼마나 못했는데요. 이 정도야 당연하죠. 미나는 정말 변했습니다. 사업이 바빠도 부모님과의 약속은 절대 어기지 않았습니다. 리은이는 아이들과 함께 자주 부모 집을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꼭 와서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가 만든 김밥이에요. 손자, 손녀들이 직접 만든 김밥을 가져와서 함께 먹었습니다. 리은아, 애들 교육에도 신경 써야 하는데 이렇게 자주 와도 돼? 김 여사가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한테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가르쳐 줘야죠. 리은이는 아이들에게 조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상훈이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인어른, 앞으로 어려운 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 일이 있은 후로 상훈이는 동네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리은이와 함께 독거노인들께 반찬을 나눠드리기도 했습니다. 분식집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주말마다 주은이 와서 도와주고 리은이 가족이 찾아와서 함께 밥을 먹고 미나니 부모님을 모시고 나들이를 다녀오는 모습을 보며 동네 사람들도 부러워했습니다. 사장님 댁은 정말 자식들이 효자, 효녀네요. 몇 달이 지난 어느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분식집 앞 평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끓인 된장찌개와 주은이 사온 삼겹살, 리은이가 만든 김치전, 그리고 분식집의 떡볶이까지. 평상은 정말 풍성한 밥상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큰 손자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김치전도 최고예요. 작은 손녀도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노인과 김 여사는 손자, 손녀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는 제가 새로 산 차로 드라이브 가요. 주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다음 달에 온천 여행 예약해뒀어요. 미난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이랑 함께 요리 배워서 부모님께 해드릴게요. 리은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분식집 앞 평상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도 정말 화목한 가족이네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에도 모이기 어려웠던 가족이 이제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시험을 거쳐야 드러나는 법이지. 늦게라도 알았으니 이제 됐다. 김 여사도 손자, 손녀들이 자신의 무릎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보, 그때 최 할머니 말씀이 맞았네요. 김 여사가 박노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용기 내서 진실을 확인하길 잘했어요. 그래요. 평생 의심하면서 살았을 뻔했는데. 박노인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주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부모님, 앞으로는 절대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민항과 리은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그날 밤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후 박노인과 김 여사는 평상에서 차를 마시며 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애들이 진짜로 변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변화는 지속되었습니다. 분식집은 이제 단순한 장사터가 아니라 가족들이 모이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자식들의 효심이 어우러진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든 변화는 용기 있는 진실 추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